가족 사이에 갈등이나 재정적 문제가 있는 것은 흔한 일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함께 힘을 합쳐 일상생활을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가족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행복한지는 분명합니다. 제 이름은 미셸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어릴 때부터 괴짜라고 불렸어요. 나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남들이 그렇게 부르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다르다고 생각할 뿐인데 부모님이 외면하는 게 진짜 문제예요.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어요. 사람의 감정에 예민해서 어떻게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늘 보거나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손이나 호흡이 이상해서 다른 사람들은 왜 똑같이 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집에 가져온 동료에게서 불길한 기운이나 감정 또는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으나 나중에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갚았으니 다음날 어머니와 쇼핑을 하다가 뒤돌아보니 뒤에서 불편한 파도가 느껴졌다. 선글라스와 모자를 쓴 남자에게서 이 파도가 느껴졌다. 엄마 저 골목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고 엄마 손을 잡고 옆 골목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당황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는데 막 골목으로 가는데 우리가 있던 길에서 도둑 소리가 들렸어요. 부정적인 오라를 지닌 남자는 자기 앞에 걸어가던 여자의 지갑을 낚아채고 달아났다. 지갑을 빼앗긴 여자는 기세에 넘어져 옆길로 계속 가지 않았다면 꽤 다쳤을 것이다. 그 남자의 표적을 걷는 것은 어머니였을 것이다.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고 나는 이상하고 신비한 아이로 낙인 찍혔고 역설적으로 부모님은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나는 외롭고 고립되었다. 나는 평범해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상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나는 시작했다. 이상하고 으스스한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느껴도 보통 사람들이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표현을 중단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것 나는 평범한 아이와 다름없는 이상한 아이였다. 나에게는 나와는 다르게 3살 어린 여동생 에이미가 있다. 에이미는 평범한 아이다. 해가 갈수록 나는 점점 어두워지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 껍질이지만 에이미는 점점 더 귀엽고 매력적이게 되었어요. 누가 우리 부모님을 더 좋아할지 분명해요. 에이미는 정말 사랑스러운 소녀지만 미셸은 좀 더 어두운 면에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미셸은 요즘 덜 이상해졌지만 그녀는 그래도 조금 다르지 않아.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부르는 건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삼가는 거였어. 그게 세상을 대하는 내 방식이었지. 내 힘이 나를 괴롭히는 게 지겨워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자신을 숨기고 평범하게 보이려는 노력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비정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 이상한 애라는 꼬리표를 달면 그 이미지가 지워지지 않는 것인지 반면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자랐다. 길거리 연예기획사에서 알아서 귀여우니까 TV에도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에이미는 큰 꿈을 꾸기 시작했고 우리 부모님도 전혀 반대하지 않는 것 같아 진정하고 잘 생각해봐 뭔가 느껴져 쉐이디 이에 대해 에이미가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 오랫동안 억눌렸던 직감을 표현하면서 내 고유 능력을 모르는 에이미가 문제가 뭐냐며 그냥 귀엽지 않아서 질투하는 거라며 아무도 접근하지 않아서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방해하지 마 그녀는 화난 듯 보였고 심지어 나를 아는 부모님도 잊어버렸거나 에이미가 글래머러스 무대에 서는 것에 너무 신나서 에이미 편에 서서 비난했다. 그 후 나는 결심했다. 다시 침묵을 지킨다. 쓸데없는 말은 소용없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어느 날 중학교의 한 학생 선생님이 찾아왔다. 그 학교를 졸업하고 체육교사를 지망하며 꿈을 공유하던 남자 대학생이었다.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며 힘차게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과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은 소녀의 신나는 환호에 유쾌하게 반응하는 모습에 매료됐다. 나는 그에게서 어두운 아우라를 느꼈다. 나는 늘 내 자신을 숨기고 내 독특한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내 모습을 지켜보겠다고 다짐했었다. 잠재적으로 위험에 처한 동급생들 나는 스스로 정한 규칙을 깨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해심이 많고 대화를 나누는 선생님을 선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저를 믿고 도와주세요. 선생님은 나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했지만 그녀는 측량에 동의했습니다. 방과 후 특정 장소에서 제가 요청한 대로 선생님께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제 말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지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도와준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난리가 났다. 남학생 교사가 공해 예방조례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교사가 잠복했던 장소는 여학생 화장실 근처였고 잠복을 시작한 지 1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여학생이 학교에 나타났다. 여학생들이 몰래 촬영당하는 것을 막고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준 덕분에 선생님은 그를 ACT에서 잡았다. 한편 연예기획사에 스카우트된 여동생은 당당하게 소속사에 들어왔지만 실질적인 수업은 없었다. 아니면 오디션에서 비싼 회비와 레슨비만 내고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고 텅 빈 껍데기만 남았다. 내 여동생이 사기를 당하고 울고 비명을 지르며 나에게 화를 냈다는 게 다 내가 이상한 말을 해서 내 미래가 망가졌다는 거야. 내 잘못은 말도 안 됐지만 내 여동생은 그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진심으로 믿는 것 같았지만 나에게는 그게 재앙이고 골칫거리였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런 무리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태도는 더욱 변했다. 나에게 멀어지고 언니에게 더 지지받게 되면서 나는 결국 또다시 외로워지게 됐다. 학교에서 모두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뻤지만 내 행동이 나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을까봐 두려웠다. 그때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교무실로 오라는 내 이야기를 듣고 또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 봐 걱정하면서 교무실 문을 열었다.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더니 선생님이 급하게 묻지 않았느냐. 서문도 없이 낮은 목소리로 척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선생님께 나의 신비한 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으로 내 상황을 이해해 주셨을 때 당신 같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힘을 가진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제로 이모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듣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힘 때문에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소개해준 사람이 누군지 생각이 정리될 텐데 그 사람은 나를 친절한 눈으로 바라보며 걱정하는 건 당연하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 나는 아직 그 사람의 온화함에 끌려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볼 것 같은 깊은 눈. 그 사람 이름은 헤일리였고 어려서부터 나와 같은 힘을 갖고 있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평생 동안 자신을 숨기고 살았던 선배의 이야기. 같은 경험을 통해 오늘부터 헤일리와의 상호작용이 시작되면서 걱정과 의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헤일리를 내 멘토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네 미소를 지으며 제발 헤일리에게 감사하지 말고 오히려 내 멘토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존재로 숨어 지내던 중 의식이 변화되면서 점차 평범한 소녀로서 평범한 삶을 살기 시작했지만 연예기획사와의 사건 이후로 언니와 화해할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그녀가 나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 되었고 그녀가 말을 하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불평하거나 모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나는 종종 그녀의 기분 전환을 촉발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내 힘은 내 여동생의 감정 변화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수준도 안 되고 너무 행복하다는 뜻은 아니니까 탑초이스 고등학교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했던 내 여동생이 결국 이 지망에 왔어. 그것 때문에 그녀는 내가 첫 번째 지망대학에 들어갔을 때 화를 냈습니다. 내가 이기적이거나 그녀에게 자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정 때문에 나를 욕할 뿐입니다. 멀리하라고 하듯 나에게 거리를 두는 것 같았다. 언니는 멘토를 만나고 밝아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언니보다 어둡고 우울한 소녀여야 했지만 내 여동생은 정말 똑똑해요. 고등학교 입시에서 떨어진 게 놀랍습니다. 당연히 좌절감에 가득 차 있었고 새 고등학교에서 공부에 온 힘을 쏟았기 때문에 전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3년하고 명문대 단번에 합격해서 제일 어려운 대학에 합격했어. 너희 대학은 우리 대학 근처에도 못 가는데 만족한 언니한테는 그렇다고 가볍게 대답했어. 왜냐면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 그녀에게 너무 관여했지만 내 여동생은 나의 가벼운 반응이 그녀의 성취를 얕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부모님은 초조하게 지켜보는 것밖에 없었다. 부모님은 내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비난하고 결국 나를 문제아라고 불렀다. 진짜 문제아가 누구인지 반박하고 싶었지만 더 복잡해지지 않으려고 항상 내 말을 삼켰다. 대학 졸업이 다가옴에 따라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내성적이지는 않았지만 내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직면해야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사교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데 자신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인해 사람들의 부정적인 점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도 느낄 수 있지만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더 취약한 것 같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감지하는 것은 학교 생활 내내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소용돌이치는 부정적인 감정에 괴로워했고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저는 정말 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딜레마에 대해 멘토와 상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녀가 어떻게 비슷한 문제를 극복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걱정을 겪었습니다. 아마도 당신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 멘토는 점쟁이이자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돕는 상담사로 일했고,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세상과 주변 사람들에게 공헌할 수 있었고,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에도 속하지 않아도 됐고, 인간관계에 얽매이거나 타인의 감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적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딱 맞는 직업이에요. 멘토의 격려를 받아 같은 직업을 추구하기로 했어요. 요즘은 인터넷 덕분에 일하는 방법부터 고객 확보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재택근무도 문제없이 가능해요. 부모님과 언니에게 졸업 후 취업하지 않겠다고 대신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게 뭐야? 그렇게 멍청해 보이는 직업이 맨날 집에 있을 텐데 집안일이라도 꼭 해라. 그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겠니? 가게에 기여하는 한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할 수 있겠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부모님의 그런 반응을 기대했는데 더 이상 지지해주지 않아서 좀 외로웠다. 가사와 돈을 요구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서운했다. 기분이 어두워지고 재택근무 생활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구인도 없고 하루하루 힘들게 일했지만 멘토님의 도움으로 점차 요령을 터득하고 1년 정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가게에 보탬이 되지 못해서 집중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아빠는 불만스러워 보였는데 엄마는 1년쯤 지나서야 안심하고 견제하게 됐고 내가 드디어 용돈을 벌기 시작하자 아빠는 이제야 용돈을 벌 수 있다고 조롱했다. 사실 그 사람은 그 돈에 상당히 만족한다고 했지만 내가 공헌한 집안일도 줄어들지 않았고 우리 생활도 변함없었고 2년이 지나서 여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회사에 취직했다. 너랑 달리 난 엘리트야. 넌 백수일 뿐이고 밑바닥에 사는 백수야. 내가 여동생이라는 게 너무 우울해. 취직에 성공한 언니가 재택근무한다고 나를 얕잡아 보기 시작했어. 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재택근무는 마치 노는 것과 다름없어 집에 사는 기생충에 불과하다. 가끔 그녀는 밖에서 일하지 않는 것이 정말 이상하다고 말하곤 했다. 나는 모두의 존경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이제는 팀으로 승진했다. 리더 내 월급도 오를 거고 내가 너보다 10배는 더 벌 것 같은데 너 같은 집순이가 그렇게 벌 리가 없잖아. 회사에 입사한 지 1년 반 만에 팀장으로 승진한 언니가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업신여기는 그녀는 월급이 많다고 자랑하지만 집안에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빨래 청소 식사 준비도 전혀 돕지 않는다. 엄마는 대부분 나에게 맡기기 때문에 내가 에이미에게 너 자신을 조금 돌보라고 말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들고 다닌다. 돈을 재미에만 쓰지 말고 집안일에도 기여해야 한다. 실직한 당신은 집안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미래를 위해 돈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놔두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에이미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현재 생활 방식에 익숙해졌고 편안했습니다. 제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지키고 싶었는데 어떻게 제 자신을 돌볼지 고민하다가 언니가 폭탄 발표를 하더군요. PRI 경고도 없이 부모님과 저 둘 다 데려가겠다고 PRI 경고도 없이 결혼합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돌아왔을 때 그는 정말 부자입니다. 연간 수입이 2천만 달러가 넘는 진짜 엘리트입니다. 아, 당신보다 먼저 행복을 찾아서 미안하지만 결혼은 당신 같은 실업자에게 꿈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녀는 남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갑작스러운 사태가 연달아 계속해서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요일이 왔습니다. 제 여동생이 데리고 온 남자는 흠잡을 데 없는 옷을 입고 세련된 정장을 입은 성공한 청년처럼 보였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에이미와 결혼해도 된다는 허락은 완전히 적절했고 그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내가 이 남자와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할 거라고 말한 것처럼 그 사람도 훌륭하지 않나요? 그래서 다니엘은 살아있는 아빠를 위해 무엇을 하시나요? 남자친구의 아우라에 휩싸여 질문 내저는 지금 아버지가 아시는 회사에서 훈련 중이에요. 훈련이라는 단어에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그런데 에이미는 아버지가 회장직을 물려받기 위해 밖에서 훈련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이라고 기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장래에 내 여동생이 미래의 대통령 아내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너무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 후 우리는 다양한 대화를 나누었고 에이미의 남자친구는 스타일리쉬하게 떠났습니다. 이어진 대화에서 눈살을 찌푸리는 몇 가지 일이 있었지만 부모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스펙 남자랑은 그 상큼하고 착해 보이는 남자한테는 설명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느껴졌다. 다니엘, 그건 나만 느낄 수 있는 일이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할까 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불안한 남자는 내 동생을 불행하게 만들 거예요. 에이미, 당신은 그 사람과 사귄 지 3개월도 안 됐으니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반적인 조언을 사용하여 에이미에게 주의를 주는 것뿐입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그는 엘리트이고 미래의 CEO입니다.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 질투하는 것 같군요. 그렇지 않나요? 당신의 삶을 나의 행복하고 가난한 무직 누나와 비교해서 씁쓸합니다. 부자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우리 부모님조차도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단지 실업자이므로 최소한 방해하지 마십시오. 내 동생의 행복으로 인해 우리 부모님은 에이미를 부유한 남자와 결혼시켜 편안한 노년을 보장하기를 바랐다는 것이 분명해졌는데 내가 에이미 위로 어렴풋이 다가오는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나의 우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해서 좌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두 사람은 약혼했고 두 가족 간의 만남이 열렸습니다. 그와 같은 다니엘의 부모님은 그들에 대해 신선한 공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그들 뒤에 숨겨진 똑같은 불길한 구름을 느꼈지만 나는 이 위험을 내 여동생과 부모님에게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이 어느새 다가왔네요. 오늘 피로연에 저희 회사 대표님이 참석하고 계시는데 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대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언니는 내가 묻지도 않은 채 이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전했고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장에서 항상 나를 비하하는 말을 했다. 기쁨에 넘쳐 웃고 있는 언니,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지 걱정이 되었어요. 언니가 얘기하니까 대표님이 자연스럽게 기조연설을 하시고 언니에 대한 칭찬이 넘쳐서 연설이 끝난 후 각 테이블의 음식과 음료가 차려지자 언니가 너무 기뻐했어요. 맛있어 보이는 음식은 종류별로 많았는데 점점 위화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내 앞에 음식이 나오지 않아서였죠. 늦은 시간인 줄 알았는데 다른 테이블에는 이미 음료 전체 요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분명히 뭔가가 나갔고 아무것도 나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백수들에게 밥을 무상으로 차려주기는 아깝고 백수에게 그런 음식을 주기는 아깝다. 집에서 포테이토 칩만 먹자. 선물금은 두고 집에 가라. 이 망할 말이 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다. 다니엘 신랑 식탁에 앉아 싱긋 웃으며 고개를 크게 끄덕이던 우리 부모님도 처음에는 놀랐을 것 같다고. 뭐 그렇죠. 미셸은 무직이군요. 결국 처음엔 깜짝 놀랐고 마음속에 분노의 파도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이 이렇게 낮게 구부정할 줄은 몰랐어요. 언니, 엄마, 아빠, 이건 용납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무례함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부모님은 그냥 애쓰시만 나한테 부엉이를 쳤고 내 동생을 질책할 생각은 전혀 안 했어. 괜찮아, 알겠어, 갈 건데 나중에 나한테 울지 마. 이런 믿을 수 없는 일의 혼란 속에서 한 남자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신랑의 동생 카일입니다. 제 동생과 부모님은 쓰레기인데 신부가 더 나쁜 것 같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카일이라고 소개한 남자가 아빠에게 계속해서 말했어요. 당신 회사는 6개월 전에 파산했어요. 아직도 CEO인 척하는 건 신부와 그녀의 가족을 속이기 위한 계략일 뿐이죠. 다니엘은 아직 CEO가 되지 못할 거예요. 아직도 백수인 척하면서 아내를 거머리로 삼을 계획이다. 지금 그 남자의 말은 손님들 사이를 소란스럽게 만들었지만 가장 열띤 사람은 내 동생이었다니. 무슨 소리야?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 무슨 백수냐?
폭풍 같은 질문 붉은 얼굴의 질문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가 파랗게 변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부모님의 가정이 틀렸다고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고 가족들의 비통한 울음소리가 행사장 곳곳에 울려 퍼졌다. 신랑과 부모님 식전 현실에 부르퉁한 모습으로 침묵을 지켰다. 카일에게 고백과 사과를 받고 식장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주저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때 누나가 다른 남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한 얼굴로 다니엘을 꾸짖고 있었다. 더 이상은 내 동생 회사 사장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쑥스럽다. 신랑을 비난할 자격도 없잖아. 동생을 향한 너의 끔찍한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사장의 화난 목소리에 내 동생의 얼굴이 겁에 질려 일그러졌다. 하나 나는 너를 위해 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어. 내가 미셸의 여동생이 아니었으면 안 왔을 거야. 갑자기 사장이 내 이름을 언급하자 내 여동생이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응, 미셸이 누구 말하는 거야? 사실 저는 멘토님의 지도로 수많은 기업을 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많은 기업인들에게 여신으로 여겼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운세와 인생 상담을 시작으로 기업 활성화와 성장을 위한 조언자로 활동해왔습니다. 내 모든 조언을 받아들여야 할 길을 회사에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발견되었고 내 도움을 구한 회사는 급속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사업이 V자형 회복을 이루며 그 결과 언니 회사도 상담했던 스승과 여신 같은 칭호를 얻었습니다. 6개월 전 저와 함께 제 충고 덕분에 더 강한 기업으로 거듭났어요. 사장님은 제 도움에 감사해 오늘도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당신이 그냥 지하실에 사는 백수일지도 몰랐어요. 아무도 당신이 제 번영 덕분인가요? 경력 이제 나는 당신이 하는 일에 몇 배를 벌고 있습니다. 가게 수입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결코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돈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에이미가 돈을 제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상황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에이미가 집에 돈을 기부할 리가 없었을 텐데 결혼식 피로연은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바뀌었고 자연스럽게 취소되었습니다. 모든 하객들은 결혼 선물을 전액 환불받았습니다. 나는 그 결혼 선물을 행사장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입니까? 게다가 그들은 다니엘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이미 내 이름으로 아파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그가 실업자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흐느끼는 신부가 당신에게 반박하는 다니엘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먼저 이혼하고 싶어요. 결혼식은 완전 파탄이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쓸데없는 악의의 결과였죠. 그녀는 자신의 악의적인 행동에 이유가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에이미는 다니엘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요구했는데 다니엘은 실직했고 그의 부모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약한 아파트는커녕 결혼식 장소 비용도 거의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보금자리가 될 예정이었던 장소는 점유되지 않고 취소되었지만 빚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았고 에이미는 대출금으로 인해 큰 부담을 느꼈고 결혼식에서 그녀의 터무니없는 행동이 동료들 사이에 빨리 알려졌고 급속한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명성이 하락한 CEO는 회사에 자리를 남기지 못한 채 강등될 수밖에 없었고 엘리트로서의 자존심도 상실한 에이미는 그만두고 도망치고 싶었으나 대출금 상환을 위해 부끄러움을 감내해야 했다. 사소한 일과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지하실 창고 에이미를 쫓아내려는 계획에 실패한 다니엘과 그의 부모는 이제 가끔씩 일용직 노동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숀의 형이 내다는 그의 부모와 형제 부모와의 모든 관계를 빨리 끊었습니다. 에이미가 바닥에 부딪혀 그들 대신 나에게 아늑해지려고 했을 때 포기했어. 나는 너에게 조종당할 만큼 지쳤다고 말했어. 나는 관계를 끊고 영원히 작별 인사를 하고 이것을 선언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이사했다. 새로 임대한 아파트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타락한 에이미를 받아들였습니다. 에이미의 월급이 급격하게 삭감되어 가계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은 물론 집에 보태던 돈도 멈췄습니다. 생활 수준을 낮추기 위해 부모님은 빨리 지쳐서 매일 헐떡거리고 계십니다. 제 일도 잘 되고 있고 많은 기업과 개인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식 사건 이후에 카일과 데이트를 시작했고 그 사람은 최근에 제안한 일이 잘 되면 결혼도 고려해볼 수 있어요. 카일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없는 순수한 마음의 남자 제 이름은 자니입니다. 남편 테오도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세트 메뉴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해바라기라는 이 식당은 할아버지가 수년간 정성껏 운영하신 곳으로
지역 단골도 많고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곳인데 주인장으로 늘 에너지 넘치셨던 할아버지도 암투병 중이셨어요. 병실에서 뒹굴뒹굴 해바라기에서 끝까지 일할게 상태가 나빠지는데도 불평불만 한 번 없이 웃는 할아버지는 오늘도 단골 손님과 담소를 나누며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드시며 숨을 거두셨다. 할아버지는 저를 손녀로 식당의 후계자로 지으셨고 때가 가까웠는지 깨닫고 가게 상속에 대한 지시까지 자세하게 유언을 남기셨고 할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 저는 감사하게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해바라기 주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손님이 와도 멈추지 않고 같이 일해주신 직원분들이 계속해서 서빙을 해주셨다. 할아버지가 요리하시는 모습을 평생 지켜보면서 예전과 같은 맛을 계속해서 낼 수 있겠다는 자신이 있었다. 계속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할아버지의 요리에 익숙했던 단골 손님들이 호평을 하셨습니다. 이 맛은 할아버지의 맛과 똑같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셨는데도 여전히 여기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단골 손님이 계속 즐길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맛 해바라기는 할아버지가 계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번성했고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의욕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남편은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물려받았나? 내가 그 사람 손녀라서 식당 이름은 아니지만 같이 운영하는 거니까 별 상관은 없잖아. 잘 지내나? 남편이 주인이 되고 싶었나 봐요. 그의 좌절감은 있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주로 요리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주로 금전 등록기, 배달과 쇼핑을 담당했습니다. 요리를 못하는 주인은 내가 조금이라도 줄 수 있었던 계산서에 맞지 않습니다. 작년에 감당하기 힘든 그 사람 일을 구하겠다고 멀리 이사했는데 그 일을 그만두고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도 돌아온 걸 환영해요. 남편은 남동생을 소중히 여겼고 남편은 형이 고향에 돌아와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가게를 맡으셨네요. 형 아니 부인이 진지하게 가게 운영하는 아줌마 손님 짜증난 표정도 모르고 웃긴 며느리 웃음소리. 나는 어리버리한 매력을 느꼈다. 형부랑은 가족이니까 무시하기로 해서 공짜 맞주마자 형부가 배불리 먹고 맥주 마시고 돈도 안 내고 가니까 너무 억울해요. 우리 친척들도 여기 오는데 항상 돈을 내는 건 형님만 풀어주는 건 억울하니까 다음에는 꼭 과금하세요. 괜찮아,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쉬어가도 돼요. 남편이 그 뒤로 끝까지 형 편을 드는 것 같았어요. 형님 사장님은 정기적으로 식당을 방문하여 돈을 내지 않고 먹고 마셨습니다. 매번 남편에게 경고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끈질기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편은 관계가 악화되자 형부가 집에 오기 시작하면서 심술궂고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식당에 더 자주 가고 부엌 뒤에서 남편과 귓속말을 할 때마다 저를 욕하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열심히 요리하는 저를 바라보며 계속 요리를 했습니다. 제 처남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 어떻게든 이 식당을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형 이름이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위치도 좋고 손님도 많고 식당으로 만들어서 수익을 독점하자. 이렇게 아내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건 힘들겠다. 네. 하지만 처남은 해바라기를 목표로 삼았고 결혼 생활의 불화를 이용하여 해바라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고 좌절한 남편을 승선시키려고 했지만 어떻게 우리 레스토랑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좋은 생각이 있구나. 두 사람은 조용히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남편은 형의 의견에 동의했고 그 계획을 다음날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레스토랑이 쉬는 날, 남편이 쉬는 날인데도 나를 혼자 두고 일찍 떠났던 기억이 나네요. 부엌이 더럽다고 식당에 가서 하루 종일 청소를 하기로 하고 가게 문을 열려고 했더니 어제 잠그는 걸 잊어버린 줄 알고 달려갔더니 남편과 동생이 있었어요. 시대가 너 왔구나. 문이 열려 있어서 놀랐다. 오늘 쉬는 날인데 뭐해? 내가 부르자 두 사람은 무슨 일이라도 있는 듯 희죽 웃었다. 사실 우리 할 얘기가 있어. 당신이 이 레스토랑을 인수한 이후로 당신은 너무 커져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는 자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나를 놀리는 것처럼 말하려고 했더니 화난 표정을 지으면서 좌절감을 느꼈다. 남편이 탁자 위에 서류 몇 장을 펼쳐놓기 시작했다. 태도가 지겹다. 이혼하자. 그 서류는 작성된 이혼 신청서의 갑작스런 발표에 깜짝 놀랐다. 무슨 말이야?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레스토랑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점. 직원이 몇 명 있는데 이혼하고 혼자 식당하기 힘들 텐데 너무 갑작스럽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 이혼하면 계속 혼자 식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거 우리 이거 사려고 이 레스토랑 우리는 우리식으로 새로 시작할 거니까 당신은 떠나줬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좋은 위치에 손님이 많은데 계속 지루한 식당을 운영하는 건 너무 아깝네요. 우리는 이 식당을 더 좋게 만들 테니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빨리 나가세요. 두 사람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서 제가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할아버지가 지켜주신 식당인데 이익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처럼 고객을 위해서 계속해서 성장할 생각이 없다는 건가요? 이런 식당은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식당을 차린다는 건가요? 아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연락이 안 되니까 확실히 남편이 형한테 세뇌를 당하고 있는 거겠지. 그럼 우리는 이 식당을 원하는 가격에 사줄 테니 빨리 갚을 테니 어떤 대가라도 괜찮아. 두 사람의 왕따 태도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5만 달러에 팔겠습니다. 가게 팔아준다고 했더니 둘이 신나서 괜히 가게를 쉽게 포기하고 이기적인 얘기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가게를 혼자 운영했구나. 남편은 어디 계시나요? 사실은 이혼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뭐 때문에 혼자 해바라기를 운영하실 건가요? 그럼 남편이 가게를 사려고 해요. 2주 후에 떠날 예정이에요. 손님들이 놀라고 진심으로 실망한 표정을 지었는데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소식도 전 제가 만든 전단지를 손님들이 보자마자 바로 나눠줬고 2주 뒤 가게 팔겠다는 계약서와 이혼 서류를 제시하고 이 권리에 불만이 없어 남편이 바로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5만 달러 H 지금 당장 계좌로 이체할 테니 여기가 앞으로 내 가게. 남편과 처남이 곁눈질로 신나서 짐을 챙겨서 가게를 나왔다. 이혼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두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전 남편과 처남이 즉시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잘하니가 없어도 가게는 잘 돌아가야지. 알아서 돈 좀 벌자. 둘이서 10시에 열성적으로 하루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평소에는 가게가 열리니까 다른 풍경이 펼쳐졌는데 왜 손님이 안 오나? 평소에는 손님이 없어서 가게 오픈하자마자 오더니 늘 부지런히 출근하던 직원들이 가게에 없고 전 남편이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당황해서 가게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전 남편이 지나가던 단골 손님을 보고 야, 너 우리 손님 맞구나. 걱정했어요. 아내가 가게를 그만뒀다고 한다. 요리하러 왔다고 해서 이제 안 올지도 모른다. 반드시 맛있는 것을 대접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전 남편은 손님이 마지못해 들어간 가게로 다소 억지로 안내했다. 가게에 가서 주문하려고 메뉴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 메뉴는 제가 지금 가게 주인이니까 과감하게 메뉴를 바꾸기로 했어요. 전통 해바라기 정식은 메뉴에 없었어요. 메뉴가 꽉 찼어요. 외래어가 있어서 손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주문하기도 전에 의욕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스테이크를 이해시켜 드릴게요. 전 남편과 처남이 전 남편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요리를 시작했어요. 남편 요리사가 초조하게 식사를 기다렸습니다. 준비됐나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주문한 지 40분 만에 마침내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드린 음식은 무엇일까요?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접시 중앙에 고기 3조각만 있고 겉은 타서 속은 날 것만 있고 소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빵 한 그릇과 수프 한 그릇만 고급 재료를 사용해서 우리는 오직 양념은 소금과 후추로 겉의 향을 살리고 속은 레어로 즐길 수 있도록 조리했는데 손님이 스테이크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 얼핏 보면 실패한 요리처럼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국물이 즉석인 것 같았어요. 미안하지만 이건 못 먹겠다. 불만을 품은 손님이 일어서서 가게를 나갈 준비를 하다가 전 남편이 한 입도 안 먹어서 충격을 받았다. 손님 아직도 30달러는 내야 30달러 농담이야 할 수 있어. 이 쓰레기 같은 음식 값을 지불하지 마십시오. 분노한 고객은 예상치 못한 사건의 전개로 AB를 가게에서 뛰쳐나왔고 전 남편과 그의 형제는 깜짝 놀랐으며 동시에 자신들도 전 남편도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리를 거의 해본 적 없는 남편도 프리로더인 처남도 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생각해보면 알 수 있었겠지만 그 시점부터 돈 버는데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해바라기를 방문하는 고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경영하는 동안 나는 다른 곳에 새로운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역시 해바라기입니다. 원래 해바라기에서 일했던 직원들도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 가게도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노후된 해바라기와 내구성을 걱정하셨기 때문에 다른 곳에 새 가게를 지었는데 새 가게가 완공되면 알리고 싶었으나 가게가 완공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가게는 나에게 맡겼습니다. 이 새 가게의 존재를 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해바라기를 건넨 2주 동안 새 가게 광고를 했다. 내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단골 손님이 다 나를 따라왔다. 가게가 오픈한 첫날부터 분주해졌기 때문이다. 전 남편에게서 받은 5만 달러가 있습니다. 여기서 직원 급여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고객 기반을 넓히기 위해 나만의 오리지널 요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층을 위한 메뉴와 어린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이유식까지 고안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아 할아버지의 맛을 지키면서 방문하는 가족이 늘어났습니다. 시대에 맞게 가게를 키우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성취감을 느끼는 동안 전 남편과 형은 헤매고 있었습니다. 예전 식당을 돌려줄게. 돈도 돌려줄 수 있니? 너희들이 예전 식당을 인수했다. 계약서에 서명한 거 기억나?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지. 처남의 간청을 무시하고 직장으로 돌아가려는데 뒤에서 전 남편이 괴로운 표정으로 나타났다. 자연이 너무 극적이라 생각해서 도와주려던 참이었다. 식당이 시끄러워지자 부엌으로 돌아가와 뭐야 그게 괴로워 보이는데 손님이 휘젓는 것을 보고 전 남편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은 괜찮아요. 나는 AB 그 주먹에 큰 멍이 들었어. 당신 정말 다쳤나요? 그게 바로 제가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보자고 급하게 택시를 불러 점심시간에 전 남편을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확인차 갔는데 그는 막 일을 마치고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진찰을 하다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두 사람은 내 시선을 피하고 자신들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서둘러 달려갔다. 병원 리셉션에 물어보기로 했다. 앞서 테오도르라는 남자가 여기 있었던 것 같다. 진찰이 끝나서 찾아왔다. 데리러 가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름으로 검진 상황을 확인하게 했는데 접수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더군요. 그런 상담 기록이 없네요. 아마도 전 남편이 검진을 받지 못한 채 다른 병원에 갔었나 봐요. 두 사람이 도망가는 모습이 생각나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재빨리 그들을 쫓기 위해 몇 분간 운전을 하다가 걸어가는 전 남편과 처남을 발견했다. 나는 즉시 차를 멈추고 전 남편의 것을 붙잡았다. 팔을 부르며 불렀다. 주먹을 보니 알았다. 멍이 완전히 없어졌다. 전 남편과 처남이 달려가려고 했지만 분노한 표정을 보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했다. 빨리 진정하세요. 멍은 왜 없어졌나요? 결국 다치지 않았나요? 식당 열심히 잘 달리고 있어요. 늙은 해바라기는 손님도 거의 안 오고 돈도 못 벌고 빚도 갚을 수가 없어서 다친 척했고 돈을 돌려받으려고 식당을 계속할 수 없었다. 이런 유치한 거짓말로 나를 속이려고 했다는 게 경악스럽다. 둘을 놓아준다. 이제부터 내 일에 나를 연루시키지 마라. 그 식당에 관해서는 차를 타고 식당으로 돌아갔을 때 거울을 통해 두 사람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 한심했고 그 후 두 사람은 서둘러 해바라기를 매물로 내놓았던 것 같아요. 빚을 갚았지만 건물이 노후화되어 살 사람을 찾기 위해 애썼다. 빚 추심 편지를 쇄도하고 24시간 내내 일을 했다. 욕심 때문에 소중한 것을 버린 그들에게 이번 생활은 어울린다. 나는 새로 단장한 식당이다. 단골 고객 중 한 명이 저와 함께 견습생을 제안해 매출이 2배로 늘어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자가 생겼습니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이 전 남편이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는 않다는 점을 그에게 자주 상기시켜줍니다. 가까운 미래의 할아버지 식당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임신 2기가 끝나갈 무렵이었고 예상 출산일을 위해 정신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를 임신시켜 후회하지도 않고 그와 그의 애인 둘 다 나랑 게임하고 싶어 하면 잘 반항해.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둘 다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내 이름은 미셸이야. 저는 27살이고 매튜와 결혼했고 곧 결혼 2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대기업에서 일했었죠. 여러 번 마주쳤고 그 사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데이트를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결혼기념일에 아기의 심장박동을 확인한 후 우리가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정말 아기 매튜 우리 아기예요. 저는 임신 8주예요. 정말 제가 아빠가 될 거예요. 제가 작게 고개를 끄덕인 후 그가 저를 안아줬어요.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 고마워 미셸 정말 너무 행복해. 안녕 진정해 매튜 내가 날 쥐어짜는 건 어쩔 수 없지. 우리 아이 너무 기대돼. 아기가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얜 그럴 것 같아. 나도 계속 파트너로서 열심히 하자. 응 꼭 그날 남편은
지금도 내 임신에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고 그 후로 임신 중에 여러 가지로 나를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그때의 반응이 진심이었다고 믿는다. 나는 일찍 출산 휴가를 받았지만 나는 너무 구역질이 나서 집안일을 전혀 할 수가 없어서 남편이 대신 과일 따기, 빨래 등 심부름을 하고 집안일을 최선을 다했는데 날이 갈수록 처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2기에 접어들면서 메스꺼움이 가라앉고 다시 집안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이 평소 하던 시간에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올 남편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자정이 지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기로 했어. 매튜, 너 최근에 정말 늦게 집에 오는데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야? 난 그냥 야근을 했는데 너는 매일 같은 시간에 집에 오곤 했지 뭐. 그래, 난 그랬는데 내가 입더드로 너무 힘들어서야 무리해서 정시에 집에 왔어. 사실 야근을 해야 할 날도 있었으니 이제 나아졌으니까 야근을 하게 된 거야. 응, 그렇지. 나 지금까지 남들에게 너무 의지해왔는데 제가 볼 수 있을 때 회사에 기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남편 매튜는 결혼 후 직장을 옮겼고 같은 계열사 내 다른 회사로 이사했습니다. 이 무렵 그의 새로운 임무를 맡은 매튜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나는 이런 가운데 혼자 남겨지는 일이 더 잦아졌습니다. 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친한 친구인 넬리는 매튜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했고 매튜는 자주 결석했고 나는 혼자 있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그녀의 사려 깊음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신생아 필수품 대부분을 준비했고 엄마가 되는 현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첫 경험으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엘리가 찾아왔는데 그날 표정이 이상하게 어두워서 에너지 넘치는 성격이라 이상해서 걱정이 됐어요. 물어봤어. 엘리, 무슨 일이야? 오늘은 좀 달라 보이네. 응, 그렇지. 난 잘 지내는 것 같지 않은데 꼭 그렇지는 않아. 그런데 평소에 유쾌한 모습은 아니지 않나? 여기 오면서 억지로 웃어댔지. 만나 부정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내 눈을 피하고 있었지. 걱정이 돼서 더 눌렀지. 내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 얘기는 하지만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너무 슬퍼 보이면 그냥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돼요. 미셸 임신으로 이미 많은 일을 겪고 계시는데 부담을 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미안해요. 여자가 손을 잡고 서로 눈을 바라보며 키스까지 하고 있었어요. 증거로 사진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보는 동안 메스꺼움이 밀려오는 걸 보여주실래요? 오, 이런. 오, 미셸 괜찮아요. 네, 죄송해요. 그냥 좀 속이 안 좋아서 이걸 보여주면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아니, 날 위해 증거를 모아주신 게 아니지 않아. 고마워 미셸. 나는 그녀가 개인적인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완전히 방심한 적이 없다. 매튜가 어제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상상했는데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늦게 머물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 모든 시간이 초과 근무를 한다고 말했던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셸, 임신 중인데 너무 늦게까지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무리하면 안 돼. 매튜, 나 얘기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 뭐 하고 있었어? 늦게까지 일한다고 한 것처럼 한동안 계속 이러고 있었어. 기억해. 집에 늦게 들어올 때마다 이게 뭐야? 엘리한테 받은 사진을 앞에 내밀면 표정이 확 바뀌더니 애비하는 눈빛으로 난 가차없이 대답을 요구했어. 이거 어제 찍은 거 맞지? 동료야. 이 여자는 누구야? 아, 진짜 언제부터 동료랑 손잡고 뽀뽀했어. 매튜, 어떻게 알았어? 지금까지 나를 바람피우고 있었어. 매튜, 내 남편이 바람피웠다는 말에 침묵하고 결국 그 사람은 반응으로 나를 놀라게 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아마도 변명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 그래, 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뭐야? 왜 그렇게 반항적인 행동을 했는지 알다시피 그것은 단지 바람을 피우는 것뿐이야. 드라마틱하게 굴지 마. 여자들이 나에게 매력을 느낀다면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나는 지금 말 그대로 내 아이를 돌보고 있어. 아, 맞다. 하지만 임신한 아내를 바람피울 수 없다는 법은 없다. 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야. 분류는 터무니없는 일이다. 특히 내가 임신했을 때 눈물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발 그는 방금 휴대폰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고 나를 무시했다. 나는 그에게 달려가 그의 옷깃을 잡고 이것저것 충분히 요구했다. 반성하고 나한테 사과해. 이제 넌 너무 짜증나. 반성할 게 없어. 난 잘못한 게 없어. 아직 초인종을 되돌리려는 순간 넌 아직 용기가 남아있어. 벨이 울렸고 남편은 안도한 듯 대답하러 갔는데 현관에서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녀는 남편과 함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 여자가 남편의 여주인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지만 또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배였습니다. 나 여주인도 행복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과 마주보며 쿵쿵거리고 있었는데 어쩌다 말을 하게 됐어. 잠깐만. 매튜, 이 여자는 뭐야? 내 여주인 맞지? 그래, 이름은 일라. 귀엽지 않냐? 아니, 내 말은 그 사람 배도 임신했지. 그렇지?
그 사람도 너처럼 임신한 게 당연하지 않니? 그러니 너도 그녀와 공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의 노골적인 발언이 나를 혐오감으로 가득 채웠다. 나는 여주인 릴라가 매튜에게 말했을 때 할 말을 잃었다. 야옹거리는 목소리로 안녕 매튜 여기 있는 새로 태어난 필수품을 정말 가져가도 될까요? 예 물론 그는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여자가 있으니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가져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매튜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 난 널 위해 사줄게 너무 관대해 매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여기 있는 모든 아기용품은 내 딸을 위한 거야? 지금쯤 나는 충격을 받을 수 없었고 내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분노로 피가 끓어오르는 것뿐이었다. 그들이 터무니없는 대화를 계속하면서 이 아기 필수품을 산 사람은 바로 나야? 사실 문제는 그 사람 물건을 사는 사람이 너여야 해 닥쳐 그 사람은 곤경에 처한 동료 임신부인데 그 사람을 좀 도와줄 생각을 못하겠어 농담이냐 내가 왜 내 여주인을 도와야 하는지 매튜는 크게 한숨을 쉬었다. 머리를 극적이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나 당분간 집에 안 올 거야.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레일라가 걱정되고 너랑 얘기하는 것도 짜증나기만 해. 얘기나 하면 돌아올게 진심이야. 물론 난 야일라 원하는 것 다 모아 같이. 집에 가자. 그의 말에 여주인은 행복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들이 신생아 필수품을 집어들고 멍청하게 서 있었다. 내가 사서 문으로 향했다. 미안 내가 그런 것 같아.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거지.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혀서 마음이 아팠지만 사실 그 사람이 우선이었으니 나뿐만 아니라 내 뱃속의 아이까지 배신한 그 사람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야. 이건 반드시 보복을 하리라 결심하고 다음 날부터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이를 위해서도 해주세요. 내 아기를 위해서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남편과의 이별을 준비했지만 무사히 출산하고 딸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안녕 미셸 오랜만이야. 내 쌀쌀맞은 말에도 불구하고 이제 뭘 원하는 거야? 남편이 계속해서 레일라도 지금쯤 출산을 했을 텐데 히읗 그러니 배신자야. 이제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어. 너무 춥지 마. 그냥 내 생각이 나서 전화할까 하다가 그래 사진이나 좀 보내줘. 실례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미안하지만 이 아이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야. 자 이제 뭐 내가 가더라도 그 사람은 지금 집에 갑자기 전화를 끊었는데 남편의 최종 목적지를 상상하기 위해 집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나는 예상대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황한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 미셸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모른 척 대답했어. 무슨 일이야 미친 소리야 무슨 일이야 우리 아파트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구나. 그래서 새 입주자를 구했구나. 인기 아파트인데 역에서도 가깝고 대체 뭐야 아직도 넌 뭐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요. 그 아파트 임대 계약이 오래전에 끝났어요. 다른 곳으로 이사했어요. 더 이상 돌아갈 집도 없어요. 전화로 남편이 절박하게 울부짖는 걸 잠깐만요. 왜 그러세요?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렇게 하세요. 원래 내 아파트인 걸 잊고 잘 이사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에요. 농담이에요. 도대체 누가 당신의 가족이 되고 싶은데 남편이 드디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상황을 이해하려고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요. 잠깐만 미셸 부탁해요. 정말로 그렇죠. 난 당신을 떠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난 단지 당신을 떠날 생각이었을 뿐이니까요. 농담이 아니죠. 사랑해요. 돈 농담하지 마세요. 나를 속이고 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남자는 내가 신경 쓰는 것처럼 동시에 두 여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서 가서 내 여주인과 즐겁게 지내세요. 당신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를 사랑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 둘 중 하나를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게다가 미혼모로서 당신에게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당신 딸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고 당신 여주인의 아이는 아버지로서 관리할 것입니다. 둘 다 결국 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됐어. 이제 남편의 이기적인 논리에 참을 수 없는 억울함과 억울함이 넘쳐 남편에게 큰 소리로 질책했다. 나와 우리 뱃속의 아이를 먼저 배신한 건 너야. 그렇지. 게다가 애인까지 임신시키면서 정말 신경질이 나네. 역겨워서 인간으로서는 끝장난 쓰레기야. 미셸 미안해. 사과할게. 응. 이제 사과는 필요 없잖아. 사과하지. 돈 내 딸에겐 아버지로서 당신 같은 무능한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해요. 이야기하자. 함께 해결책을 찾자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추천 덕분에 현재 직장을 갖게 된 것이 맞습니다. 유일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이 이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인맥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같이 일하던 그룹 회사의 임원이 남편에게 잠재력이 있다고 상사에게 추천한 결과 남편의 수입이 늘었고 아마도 그 일로 인해 쫓겨났을 것입니다.
애인을 망치고 임신까지 시켰다고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절망적인 남자다. 나는 더 이상 남편도 아버지도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해 말문이 막힌 남편에게 계속 맹공격을 가했다. 그것으로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를 전액 속죄하고 애인과 지옥에 가는데 미셸은 남편을 문 닫게 하고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은 후 이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와 그의 여주인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심지어 그의 여주인이 허락 없이 훔친 신생아 필수품의 비용까지 청구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고 분노한 아버지는 그를 직장에서 해고시켰습니다. 지금은 애인의 아이와 내 아이의 양육비를 벌기 위해 애인과 함께 값싼 아파트에서 빈약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새벽부터 황혼까지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집과 일을 오가며 완전히 지쳐 있다고 한다. 저는 딸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부모님과 가장 친한 친구인 엘리가 최근 정기적으로 저를 방문하기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 제 딸이 고개를 들 수 있게 되어서 훨씬 더 쉽게 딸을 돌볼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자라서 그녀가 자라는 것을 내 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남자는 결코 나만의 특권을 가질 수 없다는 특권입니다. 그녀와 매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녀와 멋진 관계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야, 맥주랑 스테이크 좀 사다 시어머니. 왜 거기 앉아서 맥주랑 안주 좀 사 먹어? 정말 소용없어. 새해 전날이었고 우리 집에는 큰아들과 그의 아내가 데리고 온 친척들로 가득 차 있어서 방금 도착했는데 시간도 안 내어 저를 두들겨 패고 여전히 무례함에 멍하니 며느리가 시무룩한 얼굴로 계속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감사 인사도 아직 못 받았네요. 시에라의 공부 책상과 숄더백은 좋았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마음에 들지 않았나요? 색깔이 너무 귀여워서 주먹을 쥐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았어, 고마워요. 그럼 남성용 향수 바르기 시작했나요? 아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소매 냄새를 맡았어요. 엄마, 아일은 안 돼요. 코롱을 쓰지 마세요. 잠깐만요.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 아들 카일에게서 온갖 말을 들었어요. 나는 눈에 띄게 땀을 흘리는 며느리를 보고 싱긋 웃었습니다. 제 이름은 릴리아너이고 63세입니다. 저는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같은 또래의 남편은 여전히 성인 자녀를 위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베네딕트와 그의 가족은 도시의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고 작은 아들 제임스와 그의 가족은 집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임스의 딸이 건강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콘도를 빌렸지만 딸이 여러 번 입원했던 큰 병원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와 함께 이사했습니다. 가까워서 진료 예약이 더 편리하고 남편과 나는 필요하면 손녀를 돌볼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으면서도 겸손한 제임스 아내와는 잘 지내는데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살아있지 않은 며느리들과 사이가 안 좋아 경제적으로 힘드신지 어느 날 결국 물어보니 아빌이 예고도 없이 습관적으로 들러서 자립을 하더군요. 그날 우리 냉장고에 그녀는 고급 햄과일과 야채를 가방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제임즈와 그의 아내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 및 대학원 학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부를 남겨두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건 단지 작은 음식일 뿐이야. 우리는 카일의 입학시험에 많은 돈을 쓰고 있어 결국 카일은 통조림을 먹고 먹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 음식도 남편과 제임스가 하루에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냉장고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발에게 멀리 있으라고 말하고 어느 날은 참으라고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서랍장에 갔는데 보석 상자가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임즈의 아내는 내가 어딜에게 문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해도 묻지 않고 보석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빌린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그녀에게서 아무 말도 없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아프다고 전화했어요. 내 진주 목걸이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돌려주실 수 있나요? 그들은 어머니의 갑오입니다. 돌려받고 싶어요. 잃어버렸어요. 미안. 찾으면 돌려줄게. 하소연도 하기엔 너무 힘겨워서 전화를 끊고 너무 탓하고 싶지 않았어. 며느리를 괴롭히는 기분이었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어. 나는 그녀에게 돈을 주고 놔두었다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핑크색 제 손녀가 심플한 빨간 가방을 골랐어요. 시에라, 이거 확실한가요? 내 귀여운 하트와 나비가 그려져 있어요. 좋아요. 이것으로 갑시다. 저희도 아름다운 나뭇결이 있고 수납 공간이 넉넉한 멋지고 튼튼한 책상을 골랐어요. 두 품목 모두 크리스마스 즈음 배송될 예정이라 신나서 백화점에서 나갔다가 크리스마스 이브가 왔다. 시에라가 엄마 친구의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받아 저녁에 시에라 책상과 가방이 배달된 후
둘째, 아들의 아내와 나갔다. 큰아들 가족. 여기 크리스마스 선물이 왔어요. 카일 최신 게임 콘솔과 몇 가지 게임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는 이걸 영원히 갖고 싶었어요. 카일의 눈은 빛나고 있었는데 아마도 스스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AAL은 묻지도 않고 시에러의 방문을 열었고 안에 뾰족하게 들어갔습니다. 와우, 빨간색 셔 가방 낡고 책상도 정말 구식이네요. 시에러가 직접 그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죠. 나는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에브로가 나를 노려보며 또 그녀를 옹호했지. 당신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생각해요. 우리 카일은 훨씬 더 성취도가 높습니다. 그 사람은 대학도 가지 않은 두 사람의 손녀예요. 당신이 대학에 갈 거라면? 저는 아빌이 싱긋 웃으며 떠난 문제에 대해 제 생각이 있어요. 나는 그녀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다음날 그녀가 실제로 뭔가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지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출처는 복도 끝에 있는 시에라의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 공부 책상이 빨간 스프레이 페인트로 파손됐어. 나 창녀야. 초등학생 엄마 아빠도 대학도 안 갔어. 바보야. 내가 숄더백을 손에 들자 그 숄더백에 갈색 페인트가 튀었어. 물감으로 끈적끈적. 시에라가 사랑했던 하트와 나비는 이제 갈색으로 번졌다. 그때 시에라와 둘째, 아들의 아내가 집에 돌아왔다. 그들도 그 광경에 말문이 막혔지만 시에라가 나를 지나쳐 가방을 집어들었다. 내 가방은 망가져 눈물이 흘러내렸다. 볼도 마음도 아찔. 책상 사진 보여주고 급하게 백화점에 전화했는데 고치기 힘들다고. 똑같은 책상이랑 숄더백 주문했는데 학교식 때 도착해서 다행히서 가버렸어요. 집에 가보니 백화점 남편과 작은아들이 화난 표정이더군요. 손녀가 울다 자다 보니까 직감해서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맞더라고요. 손자한테 연락했더니 친절히 흔쾌히 응해주셨어요. 나중에 결과를 공유했더니 남편과 작은아들, 아내도 내 의견에 동의했다. 이제 남은 건 2주 후 설날에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명절 연휴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우리 집은 분주했다. 친척들, 우리 큰아들의 가족은 늦게 도착했지만 우리 손자는 우리 손녀와 함께 저녁을 먹고 비디오 게임을 하기 위해 일찍 도착했고 마침내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큰아들과 그의 아내는 파티에 참여한 사람에게 거의 인사하지 않고 도착했습니다. 샐러드와 로스트비프가 테이블 위에 남았는데 뭐야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피곤해. 야, 맥주로 스테이크를 줘. 장모님 왜 멍하니 슈퍼마켓이나 가셔서 맥주와 간식 좀 사오세요. 식료품점 너 진짜 쓸모없어. 큐리어스 친척 모임 때문에 입을 다물었는데 더 투덜댔어. 크리스마스 선물 고맙다는 말도 못 들었어. 시에라에게 선물한 책상과 숄더백 귀엽게 만들어줘서 그녀의 AAL은 싱긋 웃었습니다. 불쌍해 보인다고 생각해서 현대화했습니다. 오당시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흙에 젖은 것처럼 보입니다. 가난하고 교육도 받지 못한 채 그리고 경약하게도 그녀의 인생은 6시에 이미 엉망이야. 웃기게도 그녀는 꿈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 내 작은 아들이 비난하려 했지만 나는 그를 한눈에 막았습니다. 이해합니다. 주먹을 꽉 쥐고 당신을 제대로 생각하게 해주세요. 나는 부엌으로 돌아 왔습니다. 스테이크와 테이블이 비었을 때를 대비해 준비한 맥주캔이 있는 방. 큰아들과 그의 아내 앞에서 생스테이크를 쾅쾅 치고 여기 스테이크를 나이프와 포크로 찔러 넣은 다음 맥주 캔을 터뜨렸고 애들 머리 위에 부었어. 여기 기다리던 맥주야. 엄마 미쳤냐. 내 눈 뭐 하는 거야. 큰아들이 달려가서 수건을 사왔어.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어. 모두가 화장이 망가졌을 때 수건으로 얼굴과 머리를 닦고 나서 깜짝 놀랐어. 나한테 소리쳤어. 시어머니. 며느리를 괴롭히는 게 재밌나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그런데 당신이 남성용 향수를 바르기 시작한 걸 봤어요. 입고 있는 드레스에서 냄새가 나네요. 모두 놀란 표정으로 소매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향수와 똑같네요. 기억나네요. 큰아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의아해하며 엄마는 향수를 뿌리지 않습니다. 아, 맞아요. AAL은 설명하려고 말을 더듬으며 남편을 밀쳐냅니다. 그것은 누군가입니다. 다른 사람 냄새 괜찮아. 차를 타고 왔는데도 AAL 날카로운 눈빛을 싹. 카일한테서 그런 얘기도 꽤 들었고 겨울인데 아빌이 땀을 흘리고 남편이 압박해서 넌 고등학교에 있었어. 하룻밤 재회 맞지. 왜 내 어머니가 내 아내보다 말다툼을 하는 부부의 목소리 외에는 방 안이 조용해지기 직전에 수다를 떨던 친척들이 이제 조용해져서 부부싸움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내 손자가 들어왔다. 나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아픈 엄마에게 말을 걸면 당신은 가정교사와 친하게 지내요? 그들은 M에서 당신의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나요? 예, 그들은 명문 중학교에 들어가려면 그렇습니다.
교사들과도 인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아들은 약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재생 버튼을 누른 다음 생곡이 옆에 설정합니다. 곧 방을 가득 채우는 아이네 목소리. 아, 그만하지 마세요. 이제 곧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새해 전야를 집에서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치가 좋은 호텔. 그날의 일정을 다 비웠어요. 항상 넉넉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지 마세요. 엘리트 대학원생으로서 돈을 많이 벌어요. 방이 다시 버스로 시작되고 남편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방금 생각났어요. 모든 사람이 몰래 빠져나가려고 할 때 긴급한 문제입니다. 남편이 그녀의 팔을 잡습니다. 당신은 그 대학생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점고 성공한 남자라면 자연스럽게 나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모든 사람이 반항적이 됩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카일이 아니었다면 넌 학사학위만으로 조금 더 벌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겠지. 그녀는 자신이 잘못 말한 것을 깨닫는 것 같구나. 카일은 아무 잘못도 없었어.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뒤에서 아들을 안아주려고 했지만 그 사람이 그녀를 흔들어 놨어. 이혼할 생각은 없었어. 우리 아직 입시 시험이 남았어. 입시 언급에서 남편의 표정 변화. 한부모 가정이 시험에서 불리하다. 이번에는 놔두겠다.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 기침을 하며 옆자리에 앉았지만 아빌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 슈퍼엘리트를 당신들과 거의 중간 수준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수준에 있어요. 솔직히 저는 우리 아이들이 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비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창한 말 뭔데 그렇게 웃겨. 시어머니 무례하다. 미안하지만 학력영인 사람이 말하면 웃긴다. 고졸이건 자퇴자건 상관없이 그런 사람 많다고 생각하지 않냐? 너보다 훨씬 괜찮은데. 큰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며 내 뺨을 만졌다. 시에라와 카일 앞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게 부끄럽지 않니? 그만 좀 할래? 작은 아들과 그의 아내 뱅크를 가리키며 일어섰고 나는 일한다. 명문 회사에서는 너처럼 낡은 공장 말고. 카일은 분명 명문 중학교에 들어갈 거야. 우리는 선택받은 자인데 너희 둘 다 그 명문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어. 방이 긴장됐어. 사악한 중얼거림이. 그 사람이 받았다고 믿을 수 있니? 사랑하는 아내로서 열심히 일하는 동생을 자랑하는 게 훨씬 존경스럽고 천진한 얼굴에 앞으로가 나를 내려다보며 멍하니 엄마를 어떻게 아느냐고 물을 정도로 늠름하고 위대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한다. 시댁에서 일하던 CEO인 줄 몰랐어. 둘 다 동료를 괴롭혔다고 해고됐다고. 장남 부부는 지금까지의 기세가 사라지고 웅크리고 숨어있다. 그들의 불쌍한 얼굴은 어떻습니까? 부하 직원이 우울증을 유발했다는 소송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당신의 언어 학대를 녹음했습니다. AAL은 나를 노려보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변호사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카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아들에게 이사하고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선택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랑 미쳐버릴 것 같아 모인 친척들에게 영상을 보여줬는데 영상 속에서 큰아들이 조카 공부 책상에 스프레이를 칠하고 소리 지르며 오후 조카 불쌍한 어깨 다시 스타일리쉬하게 칠할 거야. 마치 흙탕물이라 재미있네요. AAL도 거기 어깨에 매는 갈색 페인트를 튀겼는데 이건 그냥 미친 짓이군요. 친척들이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살을 찌푸리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끔찍합니다.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정확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말없이 얕보며 손자가 계속 호언장담을 해서 해고됐고 이제 할아버지에게 내 학비를 대줄 작정이냐? 손자를 부양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바로 이사하면 재정지원은 더 이상 재미있는 돈은 없어. 실업률이 떨어지면 옷도 살 수 없을 테니 걱정하기 전에 내가 이 신랄한 조언을 했을 때 법적 비용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AA의 패드 상당히 합의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법정 밖에서 베네딕트 우리 어떡해요? 하얗게 변한 큰아들이 나한테 매달렸어요. 엄마 돈 좀 빌려주세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당신은 베네딕트 엄마죠. 당신은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물어볼 용기가 있니? 친척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의 부모를 무시할 용기가 있니? 손자는 다시 비디오 게임을 하러 갔다. 결국 파티는 끝났고 친척들은 하나씩 장남과 그의 아내를 떠났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차남과 그 식구들만 남으니 빨리 현실로 돌아오라고 욕을 퍼부었다. 우리 가문을 망친다니 정말 천박하다. 어떻게 손자를 이용해 아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느냐고.
엄마 할 말 있으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해. 이제부터 우리 집에는 발도 들여놓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어요. 우리도 인연을 끊고 싶지만 당신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나는 당신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공증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마침내 그들에게 충격을 준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은 머리를 손에 쥐고 눈물로 가득 찬 눈으로 신음했습니다. 그녀는 떨기 시작했고 정당한 이유로 우리 재산은 중요합니다. 콘도와 아파트에서 상당한 양의 토지 및 임대 수입.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네딕트는 상속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생활비와 법률 비용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귀찮은 일입니다. 이 냉담한 말에 큰아들 내외는 망연자실했다. 해고가 올 때까지 시내의 고층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관리비를 감당할 수 없어 더 싼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같은 동네에 사는 친척들은 소문을 퍼뜨려 나갈 때마다 입이 험하고 쇼핑하러 가기에도 몰래 돌아다녀야 했지만 지원금으로 고소당한 사건은 합의금을 내고 해결됐고 저축한 돈을 다 써버리고 하루 종일 찾아보느라 시간을 보냈다. 일을 벌기 위해 장남과 아이는 더 나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여 직업에 대해 까다로웠지만 오만한 태도로 동료 및 고객과 자주 충돌했습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해고당했습니다. 원칙이 눈에 띄지 않는 장남은 이혼을 고려했지만 아이의 불륜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동거 중이다. 남편의 예고 없는 방문과 폭언에 맞서지 못하고 이제는 굴복당하고 있다. 둘째, 아들의 가족을 향한 발걸음이 멈췄고 우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시에라의 미소가 더 많아졌고 아마도 그녀의 새로운 정서적 안정 덕분에 그녀의 건강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증상이 계속 호전되기를 바라며 결국에는 그녀는 더 이상 의사를 방문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손자는 때때로 와서 여동생과 함께 학교에 대해 활발한 게임과 잡담을 나누며 외할아버지의 집에서 번창하는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즐기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앞으로 이사 남편과 나는 둘째, 아들의 가족을 계속 부양하고 앞으로 많은 행복한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로 새해 축하 행사에는 최소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겠지. 넌 정말 겁쟁이. 야, 제발 병원에 가면 너무 아파. 우리 딸도 못 돌볼 것 같아. 이제 집에 와. 심각하게 그만둬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친척들 앞에서 창피하게 하지 말고 그냥 빨아라. 배 아프면 빨아라. 남편이 소리 지르고 전화 끊고 상대하느라 지쳐서 다락방에 가라앉았는데 점점 커지는 목격감에 하체에 안대 양수가 터져서 움직이려고 했으나 통증이 심해 마비됐어. 양수가 터져서 처리해야 하는데 딸은 어쩌고 고민하다가 딸이 방에 들어와 무슨 일이냐고 걱정하다. 엄마 제 이름은 제니퍼 35세예요. 3살 회사원. 나는 남편 존과 회사원이기도 하고 셋째 큰딸 세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9년 만에 다시 임신을 하게 됐고 이번 1월은 예상치 못했던 시기인데 가슴이 뛰는 즐거운 일이에요. 제 딸도 새 동생이 생겨서 너무 신나고 사라가 도와줄 거라 이렇게 기쁨으로 말하는데 한 가지가 있어요. 이번 임신이 반갑지 않은 사람. 남편 존. 저는 현재 출산 휴가 중인데 집에 있는 동안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막 SN이 제가 돈은 못 벌고 있는데도 여전히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해요. 실례합니다. 누구 애가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내가 내 아이를 임신했어. 나 유급 휴가 중이야. 말을 참지 못하고 자존심이 상해 화를 내서 남편의 비꼬는 말을 참아주는데 요즘 내 딸은 꽤 말 잘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응답하고 내 남편은 9살짜리 딸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요. 엄마가 아기를 갖기 위해 휴가를 내고 있다고 말해요. 아빠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출산은 부양해야지. 엄마는 임신 중에도 집안일을 하니까 왜 엄마에게 그런 끔찍한 말을 못하느냐. 아빠는 논리로 때릴 때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엄마 덕분에 방으로 퇴각한다. 존의 걸림돌은 안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세러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책을 읽고 그 주제에 대해 스스로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얼마나 똑똑해지고 있는지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딸이 우리의 결혼 분쟁을 목격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느낌입니다. 물론 그녀는 선호할 것입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잘 지내셨고 나는 그녀가 내 편이어서 기쁘다. 평소에 일을 하지 않는 존에 대한 죄책감을 떨칠 수 없어서 이 모든 일이 촉발될 사건 속에서도 적어도 집안일은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큰 긴장이 됐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집을 사랑합니다. 그는 추수감사절과 신년 축하 행사를 위해 다시 가고 거의 모든 다른 행사에 혼자 가도 괜찮을 텐데 그는 항상 내가 따라가는 것이 당신의 의무라고 주장합니다. 내 아내가 나를 당황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거기에 있어서 그는 이런 말을 하며 내 감정을 일축하고 나를 끌고 갔습니다. 그의 부모님 집까지 차로 6시간 거리이므로 당일 여행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룻밤을 묵어야 한다는 것은 그의 가족이 나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으니까 추수감사절과 설날에만 오는데 남편이 반박할 거야. 우리 가족은 신경 안 쓰는데 왜 맨날 가야 하는데 엄마도 이해하고 내가 말해도 좀 무리한 거 아니야? 그는 이것이 내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자란 곳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종류의 불일치가 실제로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방해하려는 건가요? 사실 우리 딸이 태어날 때 합병증이 있었고 기절했습니다. 집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새해 축하 행사에 다시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이번에는 집에 있고 싶다고 간청합니다. 임신은 병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에 가지 않으셨으니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가기 싫다고 임신을 핑계로 삼으시는 건가요? 임신 중에 6시간 동안 차를 타고 계속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는군요. 특히 저번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집에서 쉬고 싶어요. 운이 좋아서 입원할 필요는 없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잠시만 집에 계실 수 있나요? 올해 새해는 내 애원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더 화를 냈을 뿐이고 얼굴이 빨개졌어. 넌 그냥 우리 부모님 집에 가기 싫을 뿐이야.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났으니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 난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가고 싶지 않아. 정말 걱정돼요. 그럼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그 사람이 부모님 집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고 말하면서 마지못해 나에게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았고 위렴 제2의 형제가 위렴과 그의 아내가 자네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윌리엄과 그의 가족이 이미 거기에 있으니 자주 방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안녕 존. 윌리엄 미안. 제니퍼예요. 아, 당신이에요. 제니퍼. 무슨 일이에요? 윌리엄 미안하지만 새해에는 집에 있고 싶어요. 축하해요. 우리 출산 예정일이 그때쯤 됐어요. 윌리엄이 대답했다는 말을 듣고 물론 이해해요. 지금은 힘든 일을 겪고 계시죠. 가족 모임을 위해 특별한 여행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말이 몸조심하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윌리엄은 계속해서 친절한 말을 이어갔다. 지난번에는 좀 더 배려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내 상태를 고려해 애초에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 내 잘못이야. 제니퍼. 내가 그랬다는 말은 하지 마. 가장 힘든 일을 겪는 동안 모든 사람이 당신을 고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우리도 가족에 새로 추가된 것만큼이나 기쁩니다. 당신은 그가 얼마나 훌륭한 처남인지 알고 있습니다. 남편 얘기를 토해냈어요. 남편은 설날에 친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아기가 나올까 걱정돼도 괜찮을 거라며 저를 무시합니다. 제니퍼가 왜 당신 부모님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제니퍼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같은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떡해요? 저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어버렸나요? 진심으로 걱정했는데 심각한 일이 없어서 안심했어요. 이번에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의사이신가요? 지난번에 제니퍼가 진단받은 증상이 제니퍼와 아기 모두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증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가요? 제니퍼나 아기인데. 가도 괜찮다고 하는데 운전으로 6시간 걸린다면 제니퍼가 갑자기 아프고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으면 구급차가 거기까지 가는데 몇 분 정도 걸릴까요? 제니퍼와 아기에 대해 정말로 생각하고 있나요? 아기의 안전 가족 방문과 아이의 출산 사이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어린아이도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처남의 말을 듣고 마침내 진정되었습니다. 남편 얼굴이 심각하게 벗겨지지 않으면 끔찍한 남편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설명하기 전까지 형님은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동생이 당신에게 끼친 일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드립니다. 새해는 집에서 즐겁게 보내세요. 남편이 중얼거린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세요. 윌리엄은 이제부터 불편한 표정으로 걱정이 너무 많아요. 형부의 엄중한 말 덕분에 남편의 말을 듣기 전에 형부에게 먼저 상의하겠습니다. 12월 초에는 산전 드라마로 쉴 수 있었는데 월말이 다가오자 남편이 친정에 갈 수 없다고 투덜대기 시작하고 드디어 설날이 다가오고 집 청소와 준비를 마쳤다. 새해 축하를 위해 딸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남편이 뭔가 사야 한다고 하더군요.
오후 300시쯤 차를 몰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그 사람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녁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딸과 함께 곰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속으로 궁금했습니다. 너도 와야지. 잠깐만. 우리 부모님 집이 어디인지. 무슨 소리야? 응, 진짜 다들 여기서 술 마시고 있으니 서둘러.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새해 전날에 부모님 집에 있었다고. 잠깐만, 나한테 식료품 사러 간다고 했잖아. 거짓말인진 모르겠지만 안 오면 진짜 먹어버릴 거야. 내가 이전에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확실히 취한 상태였어.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았어. 내 딸이 싸움을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 방 들어봐. 윌리엄이나 다른 사람한테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 내가 말했던 것처럼 갑작스런 고통이 나를 덮쳤다고. 남편의 말투와는 상관없이 점점 짜증이 났다. 그 태도는 뭐야. 나는 그동안 내 변덕을 참아왔어. 새해 축하를 위해 협조해줘. 적어도 설날만은 미뤄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전에는 협조한 적도 없는 것 같고 친척들 다 모였는데 우리만 없으면 쑥스러워서 계속 그러는데. 극심한 고통에 주의가 소모됐어. 아, 잠깐만. 배가 너무 아프다. 고통이 더 심해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말을 안 들어주네. 진짜 기만하는구나. 넌 겁쟁이야. 애원 정말 아프다. 입원하면 딸을 못 돌볼 것 같아. 이제 집에 와도 충분하다. 창피하지 말라고. 친척들 앞에서 창피하게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진흙탕에 질질 끌지 말고. 배가 아프면 빨아라. 남편이 전화로 소리를 지르더니 전화가 끊겨 남편과의 대화가 끊겼습니다. 티어에 쓰러졌을 때 아래가 갑자기 축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물이 터졌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물이 터진 후 치워야 하는데 살아 딸은 어쩌고. 고통을 이겨내고 생각에 빠져 사라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걱정스러운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시나요? 미안. 사라 먼저 이리 오실 수 있나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사라는 할 수 있나요? 이 전화기로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고통으로 얼어붙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세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응급전화에 전화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도 아직 의식이 남아있었습니다. 세러가 제가 이웃을 데려오겠다고 했고 그녀는 우리 이웃이 도착한 지 1분 후 집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세러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즉시 어른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니퍼, 괜찮으세요? 지금 구급차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 이웃이 바로 그 일을 했고 그 순간 저는 이렇게 지지해주는 커뮤니티에 감사했습니다. 세러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내 손을 잡고 등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타고 있는 동안 우리 이웃이 부모님에게 연락했고 마침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날 늦게 출산했는데 그 다음날 부모님 두 분 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조금 일찍 태어난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남편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어서 결국 1월 3일에 동생이 데리고 왔어요. 처남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나에게 사과했다. 형을 여기로 데려오느라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는 새해부터 전화기를 꺼두었는데 당신이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처남이 사과하고 있는데 사과해야 할 사람이 옆에서 투덜대고 있는데 알고 보니 아빠가 남편한테 팔려고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 돼서 결국 집 전화로 연락이 왔어요. 윌리엄 고마워요. 오고 있는데 지금은 남편을 보고 싶지 않아요. 이혼까지 고려 중이에요. 이 말에 이전에 고소했던 남편이 눈을 크게 뜨고 당신이 너무 의기소침해하는 걸 보고 있어요. 누가 이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나요? 형제님,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남편이 계속 저를 모욕하는군요. 그녀는 단지 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녀에 대해 걱정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아빠입니다. 토마스 온의 남편이 도착하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토마스 아빠는 방금 내 딸을 점심 먹으러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당신이 내 딸에게 정기적으로 말하는 방식입니다. 글쎄, 내 말은 분명히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속였다고 비난하는 아버지의 화난 목소리에 내 남편은 곧게 펴집니다. 그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양수가 터졌어. 마치 내 남편이 자기가 만든 엉망진창을 마침내 이해한 것처럼 내가 직장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나를 돌봐줄지 나는 그것을 되돌려준다. 출산 휴가 안 갔지?
어른이 되면 아빠가 소리 지르고 남편이 아직도 불만이 더 많은데 처남이 끼어들어서 형이 한 행동이 너무 미안해 신입생 축하해 제발 늦었지만 선물 받아 얼마 안 됐는데 처남이 넉넉한 출산 선물을 드리고 남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빠 결혼 청혼하러 오셨을 때 폐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 후로 그 사람이 더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 집에서 회복하는데 시간을 좀 썼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거야. 이혼하고 싶다. 이혼 서류를 그 사람한테 밀어붙이는 넌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구나. 나와서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잘했다고도 말할 수 없잖아. 뭐 엄마는 낳는 게 아니라 일부만 낳는 거야. 남편이 대화가 시작하자마자 내뱉은 말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커졌다. 선미 남편이 계속 헛소리를 내뱉다. 방금 아들이라는 걸 알았으니 그럼 이혼하고 싶지 않아. 늘 아들을 원했어. 야구선수로 키울게 이치로는 아빠랑 연습해서 대스타가 됐지. 그런 짓도 하고 싶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못하더라. 자기 자식이 이치로 아빠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지. 당신과 달리 그의 아들이 고양이처럼 으르렁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침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거실 문이 터졌습니다. 개입할 적절한 순간까지 기다리려고 했지만 K 시어머니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충격을 받은 조는 스트레스 없이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매일 요리하는 당신 대신에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가정을 계속 운영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실 제니퍼 덕분입니다. 제니퍼가 단 2주 동안 떠났을 때 이 집은 무너졌습니다. 당신은 감사할 마음이 부족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습니다. 제니퍼 이혼만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겁을 먹고 마침내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딸과 아들 모두에 대한 양육비를 확보했습니다. 전 남편은 강제로 친정으로 끌려갔고 현재는 부모님과 형제 시어머니에 의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기를 좋아했던 남자가 지금은 정반대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탈출하고 싶다고 투덜대고 있는 것 같은데 시댁의 배려 덕분에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성공적으로 복구하게 됐다. 전 남편과 함께 재산정산으로 살던 집, 전학으로 딸을 외롭게 하고 싶지 않은 시댁 식구들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질렸으며 이혼 후 즉시 그를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에게도 그를 보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가 자신의 방식을 바꾸고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날은 오지 않을지 몰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하며 소중한 이들을 위해 매일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미안해요. 물어봤는데 내일 결혼식에 올 수 없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바로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마티도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하급 여동생이라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왔어. 마티를 위해서야 멸시받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드디어 맛보게 됐어. 내 동생을 위한 거라고 했을 때 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내 이름은 9학년 때 조안나여서 부모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 마티와 저만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믿을 만한 친척이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장례 준비와 기타 필요한 일들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마티의 손을 잡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후 집에 마티와 나만 있었을 때야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의 맑은 마음으로 마티를 지키며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했다. 그게 제일 중요했다. 대학에 가지 않고 대신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슈퍼마켓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는데 여기서 일하고 싶나요? 월급은 좋지 않지만 다들 정말 착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새 교복을 입고 고등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솔직히 부러웠지만 생계를 유지하려면 일을 해야 했어요. 고맙게도 마티는 이해했어요.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저녁 식사와 청소를 도와주던 상황에서 마티처럼 다정한 사람이었죠. 저는 마티가 축구를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기를 바랐습니다. 대학 체육장학금 대학 입학 때가 되자 마티가 나 일하러 간다고 해서 연희한테 계속 의지할 수는 없지만 고개를 저었어. 꿈을 계속 쫓았으면 좋겠어. 마티 내가 할 수 없었던 청춘을 살고 싶어. 너한테는 안 돼. 내 말에 마티가 눈살을 찌푸렸어. 내가 꼭 프로 가서 잘 챙겨줄게 누나. 고맙지만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내 꿈은 프로 축구 선수 되는 것뿐이야. 따뜻하게 웃어서 마티를 안심시키려고 내 걱정하지 마세요. 언니는 나보다 열심히 일하지만
나에게는 마티가 약속대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티는 대학에서 기술을 연마한 후 프로로 갔죠. 결국 슈퍼마켓에서 계속 일했어요. 아르바이트로 이사 시간이 부족해 꿈을 펼칠 시간이 부족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쉬는 날 저녁에 이 슈퍼마켓에서 일을 시작한 지 거의 15년이 지났습니다. 마티한테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문자가 왔어요. 슈퍼마켓 휴게실에 있다는 사실도 있고 신나서 일어섰어요. 마티가 특별한 사람을 찾아서 너무 기뻐서 동료들에게 말하면서 울기도 했어요. 노동자이자 매니저인 마티는 요구를 거의 하지 않는 아주 좋은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반항적인 성향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는 단지 나를 지원하기 위해 좋아했던 축구를 그만두는 것을 고려하기도 했으며 이제 마티에게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문자에는 날짜, 시간과 근처, 호텔, 레스토랑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동료들에게 옷을 스타일리쉬하게 입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옷차림은 늘 신경 썼지만 파트를 마친 후에는 화려한 옷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무조 동료들이 나를 끌고 상가로 갔다. 나는 평소엔 들어가지 않았던 부티크에서 다양한 의상을 입었다. 마침내 고급스러우면서도 심플한 드레스를 고른 뒤 대형 쇼핑몰로 가서 브랜드 화장품을 사고 메이크업을 받았다. 튜토리얼 마침내 나는 해방감을 느꼈다. 퇴근 후 쇼핑은 아르바이트보다 더 지치지만 피로도 반갑지 않았다. 달력의 날짜를 세고 며칠 후 오늘을 간절히 기다리며 호텔에 앉아 있었다. 동료와 함께 산드레스를 입고 만나기로 한 로비 메이크업은 잘못하지만 배운 대로 잘한 것 같아 긴장하면서 둘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내 뒤에서 언니가 천천히 돌아서는데 양복 입은 마티와 그 옆에 긴 머리의 멋진 여자가 보였다. 언니 정말 멋져요. 스타일리시함에 전력을 다한 마티가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 마티는 제가 소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약혼자 바네사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바네사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부모 같았어요. 겸손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를 위해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일하러 갔어요. 잠깐만 당신은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았어요. 그래 나는 중학교를 마치고 바로 슈퍼마켓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15년이 지났는데 바네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눈 뒤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내 상상인 줄 알았는데 마티가 당신을 보지 않을 때 그녀가 비웃는 걸 봤어요. 드레스가 잘 어울린다고. 그녀는 내 드레스를 칭찬했지만 그녀가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하고 숨죽여 낄낄거리는 모습을 보면 그가 분명히 나를 무시하고 내년에 우리 결혼할 계획이야. 마티가 솔직히 말해서 좀 부끄러워 보인다고 말했어. 별로 기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마티의 선택이라면 나는 그를 위해 행복해야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미소를 지으며 축하한다고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모임은 끝났지만 그들이 행복하다면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할지 약간의 유보가 있었지만 나는 허락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새 마티의 결혼식이 내일이었는데 옷과 기타 필수품을 준비하던 중 바네사에게서 전화가 내 휴대전화로 왔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즉시 그녀에게 전화를 줬어요. 나도 바빠요. 정시에 출발했어야 했는데 그게 내 잘못이라는 걸 알기에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전화 반대편에서 미안하다고 바네사가 씩씩 소리를 냈다. 그럼 그 사람이 내 방식대로 충격적인 발언을 하니까 형수님 제발 내일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물었어요. 바네사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말한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마티도 식료품점에서 일하는 여동생이 거만한 말투를 하길 바랄 거라 생각지 못했는데 그 말투는 얕잡아 보는 게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죠. 그녀는 조롱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유일한 것을 놓칠 수는 없어요. 남동생의 결혼식은 안 열릴 바네사 내가 신부니까 가능하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 다시는 말하게 하지 마세요. 그것도 마티를 위한 일인데 마티를 위한 얘기를 꺼내는 건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어요. 결혼식에는 코치 같은 손님이 있을 것이고 팀의 선수들 마티도 있을 겁니다. 또한 대기업 출신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네사의 가족은 일반적으로 엘리트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사업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는지 궁금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퇴하면 분위기가 망가질 테니 마티가 걱정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아마도 버네서의 제안을 따르고 참석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가지 않겠습니다만 해도 될까요?
전화상으로는 무례하더라도 축하 메시지라도 보내주세요. 직접 말할 수 없다면 신경 쓰지 마세요. 번에서 커리는 깜짝 놀란 채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끊어진 전화기를 들고 있습니다. 마티를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눈으로 보기엔 만족스러워서 포장한 가방을 방구석에 밀어넣고 침대로 기어들어가 오늘은 그냥 자야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방심하면 울어버릴지도 몰라 강제로 잠갔어. 그런데 다음날 아침까지 잠이 오지 않았다.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마티에게서 몇 통의 미스 전화가 걸려왔다. 온 가족이 아침 일찍 V 결혼식 장소로 향하기로 되어 있던데 마티에게서 또 한 통의 전화가 온다. 마티와 바네사를 걱정하는 집 행사장에 도착하면 대기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고함 소리가 들린다. 행사장 직원의 안내로 참석 예정인 친척들과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는 마티 바네사와 그녀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입장 혼란스러워요. 결혼식에 언니를 초대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식료품점에서 일하는 시누이를 초대할 수 없어요. 바네사의 부모님 둘 다 바네사 옆에 서 있는데 동의하지 않아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같은 페이지에서 그들의 반응을 본 마티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겁니까? 누나는 저를 키우기 위해 평생 열심히 일했어요. 바네사는 내 누나 때문에 그의 말에 코웃음을 칩니다. 난 아마 결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잖아요. 자기보다 중요한 게 맞아요. 버네서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말해요. 예, 물론 그녀의 부모님이 절대적으로 말을 건네는 동안 마어티는 곧 혈관이 터질 것 같습니다. 마어티 버네서 조금 진정하자 서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버네서는 갑자기 내가 행사장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소리쳐요.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초대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떠나세요. 왜 그녀는 이런 말을 해야 합니까? 나는 버네서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걸 느꼈는데 그 순간 멀리서 지켜보던 친척들 틈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잠깐만요. 목소리의 주인이 군중 속을 뚫고 서서 그 저급한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앞의 코치는 마티의 팀 코치입니다. 그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일찍 왔고 소란을 듣고 사람들을 직업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그는 강의로 충분히 말했습니다. 바네사는 할 수 있어도 코치에게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코치 앞에서 그녀의 허세를 유지하지 마십시오. 코치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책을 꺼내고 그 책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 모든 슬픔은 날아가며 당혹감이 치솟습니다. 당신은 확실히 그녀의 수준이 낮다고 확신합니다. 코치가 묻는 너의 기준 그게 베스트셀러야.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은 다름 아닌 마티의 여동생 조안나 네사와 그녀의 부모가 말문이 막힌 것. 코치가 들고 있는 책은 내가 출판한 소설이다. 앤이라는 가명으로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메리는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프로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나는 독서가 저렴했기 때문에 취미로 시작했습니다. 슈퍼마켓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이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 도서관의 컴퓨터 코너가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었는데 그곳에서 책에 대한 사랑의 연장선으로 충동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콘테스트에 참가하여 우승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출판사와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여러 베스트셀러 소설의 작가이고 저는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다른 이야기야. 제발 합류해줘. 나 건들지 마. 마티 말대로 너랑 결혼 안 할 거야. 바네사가 폭발할 준비가 된 것 같아. 코치가 바네사를 붙잡고 있다고 뭐라고 했어? 너만 지나면 우리가 그냥 정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소중한 내 여동생을 이렇게 대했다. 미안하지만 결혼할 수 없어. 바네사. 마티가 바네사 부모님과 결혼식에 참석할 친척들 앞에서 깊이 사과한다. 바네사 부모님도 진지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들 뒤에 서 있는 친척이 그들을 막고 있었는데 드라마가 있었지만 결국 참석자 중 버네서 측이 떠나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버네서는 탈의실에서 끝까지 나와 결혼해야 한다고 계속 외쳤습니다. 나와 마어티만 완전히 보입니다. 기진맥진해서 소파에 앉았다. 결혼식을 취소해도 괜찮을까? 다시 열리더라도 물어볼 수밖에 없어. 상처받은 마티가 마른 웃음을 흘린다. 축구 선수라는 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뜻. 이제 자신의 경력에 너무 집착하는 버네서와의 결혼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어티는 일리가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일한다고 나를 그토록 조롱했던 버네서가 축구를 그만둔 마어티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티에게 내가 작가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마티는 바네사에게 제가 작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 뒤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단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마티 스마일즈. 나는 마티가 바네사의 본성에 대해 뭔가를 알아차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두 가족 사이에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설 쓰기와 슈퍼마켓 일을 계속하면서 나는 언제나처럼 마티와 계속 팀을 이룰 계획이다.